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론을 듣고 나서 방향선회하면 명분이 살잖아요. 한 달 안에 우리가 보안수사 했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핑퐁 게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를 해버리면 이거 국민들 피해는 불가역적이잖아요. 그러니 여당이 이게 뭡니까 전당대회에서. 저는 그 전당대회입니까? 전당대회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대토론회가 아마 열리는 모양이고요. 여기에 직접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아침 잠깐 나오는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시작 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최고위 회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덜덜덜. 최고위 회의에서 뭐 나왔어요? 아니 지금 뭐 전준희 이성윤 그 네. 최고한테 강덕구 최고가 이거 CCTV 다 나온 걸 가지고 약성분 그거. 약성분도 그러고 안 왔다. 이게 그때. 이제 CCTV 다 공개됐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그때. 대해서 그냥 이성윤 최고를 아주 그냥 힐난을 압박하고 했어. 있어요. 네, 이성윤 최고가 한숨을 푹 쉬는 것 같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 최고위 장면 아마 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불참인데.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김민하 평론가님도 사전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닙니다. 마음으로 참석하고 영혼으로 참석하고 영혼 보내기. 그리고 회의에는 항상 제가 여러 회의를 해봤는데 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역시 필요하다.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그렇죠. 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욕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럴 리가요. 네.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그래 계속. 당대표. 너무 많이 갔다. 네. 지난주부터 당 대표라고 국민의힘 당대표. 보내는 나중에 방법 따로 봬요. 장당해요? 장당해.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대토론 이게 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방금 속보가 뜬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전해드리는데요. 청와대가 23일, 7월 23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네.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업계, 시장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도 발표하게 될 거고 공급안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하고 네.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일에 이 전체 국민 대토론회 하기 전에 부처 토론회도 있어요. 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금융위, 재정경제부가 이제 공급, 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1차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국민 의견을 듣고 23일에 그동안 제시됐던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 전부터 그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부동산 세제에 관한 대책이 나올 거다는 얘기는 전망은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올랐으니까 올해 들어 특히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좀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아까 이제 사전 토크에서 부동산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 당연히 뭐 세금으로는 못 잡을 거예요. 이건 뭐 투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공급하고 금융 정책 두 개가 결국에는 집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근데 저는 금융 정책을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금융?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생애 최초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70%를 해주기로 했어. 근데 금융정책이 바뀌어서 안 나온다고 통보를 받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불안해요.
금융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지분 구입하고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 금융 정책이 좀 엉망인 것 같아. 아, 금융이 좀 문제가 저는 많다. 좀 그래 보여요. 요새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많은 민원들을 듣거든요. 정확한데요. 김용범 실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그래요? 현장의 청년들이 진짜 우리가 70% LTV 70%라고 하고 생애 최초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현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뭐 자꾸 한도가 바뀐다. 이런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문자가 계속 본인한테도 그래요. 온다. 이런 얘기. 저도 받았어요. 소장님한테 민원이 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민원 전문가인데. 근데 진짜로 그 30대 친구가 집을 계약했는데 70%인 줄 알고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은행에 전화가 왔대요.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그게 선착순이라면서요. 은행 그게 이제 참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게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정책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치라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자의 문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같은 거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극약 처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게 처방을 할 때 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는 단기적으로 가는 어떤 대책일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일 것이다. 이 정도 보고 갔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대책인 거잖아요. 네. 이거 뭐 걷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거를 잡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그러면 이 정책의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틀을 짜고 적용하는 게 필요한 시점 같아요. 근데 그게 뭘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이제 좀 의문인 부분도 있지만.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세금 관련된 거는 또 이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세정이라는 측면이 또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쟁점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권은 조세정의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어쨌든 보유세나 이런 거는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서 부동산 정치의 문제가 걸립니다. 딱. 이 세금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돌파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토론회지만 형식상은 토론회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람들 예를 들면 관료의 말, 언론의 말 이런 거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일반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대통령이 직접 들어준다. 그리고 그 들어주는 거의 일부는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나고 이게 효과가 나야지 이제 요 들은 이 보람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될까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아마 국민들은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세금 올려달라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세금 내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세금을 올리라는 분들도 계시죠. 있죠. 고가주택에선 더 올려라. 이런 주장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네.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좀 풀어달라. 많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수단의 방향과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방향을 바꾸기 위한 토론회를. 토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결과를 뭐 예단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들으시고 바꾸셨으면 좋겠어. 바꾸셨으면 그러니까 여론을 안 수렴해서 된다고 저는 이 지금 생각합니다. 정책 자체를 고집할 명분이 없으니 네. 여론을 듣고 나서 방향선회하면 명분이 살잖아요. 근데 좋은 방식 같아요. 네. 일단 못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듣는 거. 네. 여튼 그게 7월 23일 네.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를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 자체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답. 답이 안 나오죠. 네. 봐봐요. 장르만에서도 안 나오는데. 답은 잘 안 나오고 욕은 많이 나옵니다. 네. 요. 양쪽 다 욕 먹고요. 여튼 그 대토론회에서 글쎄요, 뭐 그 토론회에서 그동안 없었던 답이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그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하고 583일 만에 나온
첫 판결이라고 하네요. 네, 확정 판결,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쟁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래도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처음에 이제 대통령 수사를 하다가 내란 혐의를 포착해서 거기까지 수사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애초에 이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네. 계속해서 반박해 왔는데 대법원에서 공수처가 이 그 체포영장 집행한 거 내란죄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지금까지 한 수사는 적법하다라고 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은 원래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현직 대통령을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소하거나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겠지만 네. 일단 수사를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사도 할 수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소와 재판은 중지가 되는 거지만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네. 그렇지만 수사는 받는 할 수 것이다. 있다.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합의하에 내놓은 그런 결론입니다. 네, 근데 이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태토녀 김계리 변호사는 네. 아주 시원한 욕설을 한번 뱉었다고요. 근데 이게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측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이제 변호인들이 우리 여기 곧 대법원 선고 나니까 이거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럼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다들 휴대폰으로 보고 이렇게 했대요. 나가서 네, 보고. 근데 결론이 딱 나니까 선고가 나니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아이씨 욕을 이제 했다라는 걸 거기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목격했고. 원래 욕 잘하잖아요. 네, 윤석열은 이제 그 헛웃음을 지었다라는 네. 스케치들이 올라왔습니다. 와,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욕하고는 해도 일타 강사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 막 쌍욕 전화로 쌍욕한 거 듣고 나서 네. 와 이건 뭐 욕설로 변호사가 됐나 뭐 싶었어요. 확실히 파이팅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파이팅 있죠. 왜냐하면 요 얘기한 것도 사실 다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판결이 나오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 방청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흐느끼고 이러는데 그 변호사 다른 변호사는 이제 요거를 좀 안정시키려고 여러분 뭐 이러면서 좀 안정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제 취재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계리 변호사 한 말이거든요. 씨 어쩌고 괜찮긴 뭐가 괜찮냐 이런 얘기를 이제 변호사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잣말인데 사실 그 말을 풀어보면 그 변호사 얘기에 대한 이 어떤 그 댓글 같은 괜찮긴 거죠. 뭐가 괜찮냐? 에이, 네. 역시 근데 이건 추임새지 사실은 그 별도의 말할 때 감탄사? 네, 말할 때 아니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생활. 아. 이 욕이라는 게 그분한테는 욕계리 선생. 욕계리 선생. 네. 자, 그리고 계속 물만 마셔. 윤석 대변인. 아 근데 이거는 길지 않게 전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그 네. 경호처 직원들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여태까지 밖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하고 그다음 작살까지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네. 어제 선고가 나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제 구속됐어요? 예. 아, 그동안은 밖에서 생활했고. 네, 심지어 아, 이제 그래요? 여기서 또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구속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신 아. 김희진 맞습니다. 가족부장. 네. 박종준, 김성훈, 이광호 이 세 사람은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정의 구현이 되는 뭐 측면은 좋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인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일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주장한 논리는 이미 다 이걸로 확실히 다 깨진 거잖아요. 관저에서 농성할 때 공수처 이 수사권 없다. 이 영장 잘못됐다. 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다 깨진 건데 네. 그 당시에 뭐 45명인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육탄 방어하고 농성하는데 같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결사대가 돼가지고. 네. 그 이분들이 한 행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과정에 그 이제 뭐 좀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모든 과정에 이분들이 이렇게 행위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으면 이제 잘못한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언론도 사실 뭐 우리 이제 JTBC는 안 그랬는데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 이 윤석열 측의 주장이나 이런 거를 단지 보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신빙성 있는 법적인 어떤 주장이다라는 거를 일부 법조인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의
이러한 이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가 이유가 있고 정당하다라는 법적 근거를 대는데 조력한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사상적 자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논리를 좀 부풀려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일부 언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만 보면은 거의 이제 윤석열 측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 신문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논리들이 다 깨진 거니까 그런 법조계와 언론 일부에 이제 좀 자성도 좀 있는 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 맹성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특검이 그 체포방해 그때 앞에 쫙 서 있었던 40여 명 그래, 수사 의원들이 중이에요. 있었잖아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은 이제 입건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네. 추후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사 저 재판 결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른바 그 기업으로 따지면 실적 발표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 있는 45명은 징계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말하는 이미지를 훼손했으면 해당 행위에 준하는 거라서. 윤리위원회가 최근에 한 명 일이 많아요? 일이 많구나. 밀려 있어. 밀려 있어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45명이면 국민의힘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맞아요. 한 절반 44 정도. 플러스 1입니다. 44 플러스면 한 분의 의원이 아니에요. 107명 중에 44면 대다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반은 거의 반.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과반이 아니라서. 거기도 징계 좀 해라는 말씀. 징계하죠. 이런 걸 징계하라고 원래 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당 대표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장동혁 대표가 거기 거기서부터 있었구나. 시작. 거기 쓱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야, 저희가 다음번에 그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박제해서 가물가물하니까 술을 하나씩 이거 한번 이름을 확인해 좀 찍어서 해보도록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거 짧게 갑니다. 한이 맺히시더라도 짧게만 설명해 뭔데? 주세요. 그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뜬금없는 발언을 해요. 아니,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비상계엄 터졌을 때 국회 말고 당사로 모이라고 제일 처음 공지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해서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국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이 다 내 책에 있다. 나는 표결을 그러니까 방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뜬금없는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한동훈 의원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놀란 게 아니라 화가 좀 많이 불쾌하죠. 그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내가 분명히 단톡방에 오시라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소통하는 줄 알았다. 원내대표는 당사로 오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늦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의원의 그 전에 법정 증언은 맥락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것과 이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놓고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거죠. 즉 한 대표가 당사로 처음에 최고위원들 오세요라고 한 거는 계엄 해제 표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시간대였고 그러니까 급하게 상황 터졌으니 빨리 모이자는 예, 의미였고. 일단 그래서 봉쇄가 돼서 국회가 네. 봉쇄가 돼서 못 가니까 했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간다는 거 알고 그때 이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국회로 갑시다 예, 한 거고. 그때부터는 국회로 오라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뭐 네. 우재준 의원 폰으로도 하고 뭐 주진우 의원 폰으로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국회로 오라고 하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당사에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의총을 당사에서 하자. 그 부분을 묻는 건데 판사는 네. 안철수 의원은 그 앞에 있는 한 2시간 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죠. 모이라고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책에 뭐 어디 한동훈 무슨 대표 의미인지 책에 네네. 뭐가 있는지 줄을 쳐달라서 한 대표가 줄을 쳐서 올렸어.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그러는 겁니까? 자, 여튼 뜬금없는 네. 안철수 의원의 증언 네. 있었다. 근데 성공했네. 네. 뜬금없는 증언으로 뉴스에 다소간의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뉴스에 오랜만에. 다뤄졌어. 네. 네. 이틀 가요, 이틀. 그리고요. 이거는 전달만 할게요. 김건희 그 통일교 금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전해주신 걸로 네. 넘어가고요. 민주당의 보안 수사권. 요게 이제 지금 제일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안 수사권은 없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은 강화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소청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러면 그 보안 수사를 한 달 안에 해와야 한다. 만약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을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가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이 되면 뭐 이제 네. 검사라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 공소청에서 경찰이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 혹은 수사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심이 되면 사건 기록을 받게 하는 게 지금의 그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피해자 혹은 고소고발한 사람 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까지 검사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를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검사가 이걸 다른 기관으로 옮겨버리거나 수사를 다른 기관으로 어느 옮긴다고요? 이 기관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경찰의 예를 들면 뭐 경제 1팀이었는데 그걸 뭐 다른 뭐 수사 그것도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관이 아니지. 뭐 공수처나 공수처로 갈 수도 있을 공수처로 것이고. 갈 수도. 왜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암장을 했다거나. 어떻게 공수처로 가죠? 일반 사건인데 공수처로 가요? 안 아니 맞잖아. 이거는 이제 사건을 수사기관은 어딘지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그러면 국수본에서 이거를 네. 하게끔 할지. 국수본도 경찰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사건이 일반 청들 있잖아요. 경찰서에 하는 언론기관 아닐까? 언론기관? 아니에요. 아유, 흐트리지 마세요. 하지 마. 내용까지 아니 뭐 가볼게. 소화기관에 보다가 아니야 이거. 보다가 아니야. 아니 나도 그래서 여기 시정주체권 강화 197조의 3 보면 네. 고소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검사 또는 언론에게 네. 신고하면 사건 기록 송부 요청 가능 이렇게 바꾸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이 법안이 말끝을 흐리시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수사기관은 명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사기관은 내가 봐서는 국수본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으로 그냥 이제 보안수사청을 만드세요. 안 돼 그러고는 예산이 없어요. 아, 그게 낫지 않아 차라리. 예산이 없어. 경찰청에서 독립시켜가지고 그게 낫지 않아.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예, 예. 플러스 이런 보안 수사라는 자체를 언급도 못 하게끔 네. 하겠다고 원래 했는데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징계 조치까지 들어가서 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행령으로 조금 더 강화하면 보안 수사권에 준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좀 해석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했는데 이제 어제 그 매블쇼에서 우리가 그저께 최강욱 의원 발언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언론기관에 알릴 아니, 수 그거는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했잖아요. 얘기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좀 사과했겠지. 부적절했다. 본인이 사과했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진행자가 사과했잖아, 진행자가. 이제 조금 뭐 좋은 방송이 준비가 좀 아니었다, 덜 준비가 됐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법안 발의를 하기도 한 김용민 의원도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사후 제재만으로는 이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때 이걸 안 하려고 하거나 덮었을 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이 수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호인을 대동해서라도 검사에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피해 당사자가 네,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관여할 수 있는 관여는 아니고 이의제기 정도면 이해는 하지만 관여라는 말은 좀 단어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의제기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수사 과정에 대한 뭐 통보나 요청 같은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해줘야죠. 아니, 근데 사법정신이 피해자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고 국가가 대리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가서 수사 과정에 좀 참여도 해보시게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뭐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드릴게요. 수사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이 부분은 좀 더 수사하시고 그다음에 누구 증언을 좀 진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란 얘기예요.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제 거죠. 수사 이의 절차라는 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지금도 형사법에.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물어봐야겠어요 김용민 의원한테. 이 절차에 관여한다는 게 직접 경찰관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관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사 이의 절차를 강화한다는 건지 네. 이거는 조금 뭐 좀 논란의 그걸 여지가 그렇게 있다. 하려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명탐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탐정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뭐 탐정 그 네. 면허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명탐정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탐정을 대동하고 이 수사를 이제 직접 해야 사실 그래야 약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검사 뭐 공소청 검사가 바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검사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얼마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일일이 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말을 안 들어줘요. 보안사 요구를 해주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근데 보안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자기가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 보안사 요구를 했는데 뭐 아무리 한 달 안에 반드시 하시오라고 했지만 한 달 안에 우리가 보안사 했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러고 다시 내밀었어요. 그러면 똑같아? 아닌데 이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하세요. 세워라 내워라 핑퐁 게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개월짜리 보안수사를 몇 번을 거듭하면은 그게 1개월을 정해놓는 무슨 이 소용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명탐정이 와서 해결을 해야 돼. 이거는 이런 김용민 의원 주장대로 하려면은 셜록 홈즈가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보안수사를 원천 보안사를 완전 폐지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경찰이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장윤기 사건처럼 작정하고 묻어버렸을 때 사건을 묻어버렸을 때 검찰이 기록만 보고 이거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라고 딱 알아야 되는데 경찰이 완벽하게 묻었을 때 그걸 알겠습니까?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보안수사 했는데 그대로인데요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고 다른 기관에 넘긴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방금 논쟁하셨듯이 중수청에 넘기기도 이상한 것이고 공수처로 가기도 이상한 것이고 그럼 뭐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은 수사지휘를 부활시켜줘야 돼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근데 그거 절대 안 되잖아요. 더 안 되잖아요. 보안수사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경찰이 불기소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 안 한 것도 검찰에 갖다 주는 정권 송치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거 TF 안에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적어도 앞뒤가 맞아야 저 같은 평론가들이 민주당 안은 요런 취지여서 요런 안은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면 네. 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TF안, 그다음에 차교근 의원안, 김용민 박은정 의원안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혼합해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혼합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혼합해서 논의하지 말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제도적으로 네.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 개정이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근데 정성호 장관이 네. 이제 이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하기 전날 저녁에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랑 저녁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절실한 마음을 이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 없이 보안수사권을 진짜 폐지해버리면 결국에는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피해는 민주당의 부담이 오는 거다. 그 피해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서민의 피해에 그 국가가 대응하는 게 취약해지면 그거 다 우리 책임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박은정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장윤기 사건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이 그 리얼돌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네네네네. 압수수색하라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가 놓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게 무슨 언론 플레이처럼 보지 마시라.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한 상황이 11개나 된다. 그 이제 박은정 의원은 보안 수사 있다 해도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취지 아마 얘기였던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고 이 장윤기 수사 상황을 매일매일 유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하던 짓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속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속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이 검찰 출신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은 검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가 놀란 거는 김한규 의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면서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장윤기 사건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또는 어떤 다른 쪽에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는 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궤변이죠. 궤변이죠 이거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간략하게 생각을 얘기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이고 현 정부가 우리 민주정부 사기인데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요. 근데 이걸 폐지해버리면 누구한테 더 좋냐면
그냥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 기분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지금 현재 이 검찰에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장난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난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놔두는 게 네.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거 아니에요. 1년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악용이 되는지 보고 나서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를 해버리면 이거 국민들 피해는 불가역적이잖아요. 반대 입장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폐지해보고 문제 생기면 또 보완하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보안 수사권을 줘보고 제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지 양쪽 모르겠어요. 방향의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보안 수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보완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아 저거는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저 반대론자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딱지 붙이고 아예 이제 얘기를 안 들어버리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런 보안 것도 좀 수사권을 귀를 폐지하지 열고. 말자면 이제 네. 저는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네, 지금 이미 괜찮겠어요? 되셨어요. 어? 괜찮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오늘 몇 년 괜찮겠네요. 동안 당해서 괜찮아. 맷집이 있어. 근데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오해하는 게 수사권이 아니에요. 검찰에. 수사는 경찰이 해요. 이거는 수사에 대해서 보안 어떤 의견과 지시를 내리는 거라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수사권 폐지가 됐어요. 검찰이 인지수사를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수사 기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이게 검찰이 수사권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네.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했으면 이거잖아요. 좋겠어.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수사관 데리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할 경우 네. 별건으로 딴 걸 엮어서 또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뭐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이게 네. 딱 그 이 막아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가라 이제 이런 이거 지금 이제 벌써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시면 정상적인 됩니다. 생산적인 토의가 안 되는 거야. 네.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크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그 개혁을 지지해줬더니 오히려 불편함이 커졌다. 잘 생각해 보니까는 뭐 부동산도 그랬고 뭐 검찰개혁 이것도 그렇고 뭐 사법개혁도 그렇고 불편함이 너무 커졌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 정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그 윤희석 대변인님이야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권이 넘어갔을 때 거봐라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 다 뺏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망가지지 않느냐?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뭐 줄 수도 있고 검찰 개혁을 다 무위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랬을 때 민주당이 한 건 다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여 민주당이 정권을 찾더라도 그때 가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이 보안 사건 문제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의 본체도 아닌 문제를 네. 몇 날 며칠을 계속 얘기해 가지고 이 하는 이유가 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네. 제도를 좀 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광주 경찰청을 갔습니까? 네, 그 장윤기 사건 예. 어쨌든 덮었던 광주 경찰청을 가가지고 원래 총리가 예방하기로 했어요 장동혁 대표를. 네. 근데 그 일정 취소하고 이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따져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청장 집이 아니잖아요, 괜히. 국가기관이잖아. 야당 지도부 의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왔는데 회의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문 여세요. 청장실 앞 그 접견실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가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자세로 일하니까 자기 식구라고 증거 인멸하고 사건 은폐하고. 네. 이렇게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다는 네. 소식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로 좀 가볼까요? 네.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선호 투표제로 이제 대표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후보 일부가 정청래 고민정 후보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그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전준희가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네. 당원 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요 안이 이제 최고위로 넘어가서 최고위가 땅땅땅 하면 선호 투표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근데 최고위에서 이걸 그냥 넘겨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구성이 아무래도 뭐 당대표가 바로 직전 당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였으니까 조금 더
그 목소리가 강한 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전당대회 룰은 전준희가 정한다가 당원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준희가 정하고 최고위는 의견을 줄 수 추진한다? 있어요. 의견을 의견을 줄 수 있어서 재논의를 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전준위에서 2번 정도 재논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 없다고 최고위 올리면 이거를 뭐 최고위가 계속해서 뭐 이게 안 된다고 할수 거부할 수 없고. 없어서 아마 의결이 될 거고 그러면 네. 당무위 의결해서 선호투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에서 이거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다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의견서를 줬던 분들도 있잖아요. 조승래, 문정복 이런 분도.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선호투표의 근간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당원 위반해서 당대표가 되신 분인가? 그게 자기 부정인데 저는 왜 그런지 조금 눈치가 오는 게 네.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형국이 안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 빠지고 그다음에 저기 김어준 씨도 조금 빠지는 모양새고 당에서도 본인한테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다 보니까 당원들도 뭐야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이런 이제 분위기가 오니까 지금 이제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 핍박받는. 예. 여러 사람들이 나를 패는데 나 너무 힘들지만 제가 열심히 견뎌낼게요 이런 느낌이라서 이 선호투표 자체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일부러 지금 당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 이거를 좀 나타내려는 어떤 그런 반항이 아닌가. 네.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 것 같아.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거. 이게 특별히 유불리는 있어요, 근데? 유불리는 있을 수 있죠. 어떤 근데 저는 큰 차이는 메커니즘? 없어요. 원래 선호투표가 결선투표 방식이 하나라서 네. 이 결선투표의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선호투표를 하게 되면 1, 2, 3이 있을 때 네. 1등하고 2등은 대척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이 대척점이 있어서 절대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청래 후보를 2등으로 안 찍을 거고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를 안 찍을 거예요. 네. 그러면 둘이 싸우면 표가 안 돼. 그러면은 3등 후보, 2등 후보나 3등 후보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통합적인 얘기를 하고 둘 다 말하자면 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가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최고위원까지 같이 파트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선호투표가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맥락은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확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맥을 잘 짚으셨으니까 서영주 맥 맥. 연구소에서 네. 맥을 딱 짚었으니까는 그 맥이 맞는데, 그러니까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처음에 룰 논의할 때 뭐 알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 사실 이건 아니다.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 처음 논의할 때 딱 찔렀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냥 받았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뭐 좋아, 오케이, 뭐 나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아. 이랬다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인데 이러니까 이제 명분이 잘 안 실리는 측면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따져 보니까 1, 2, 3 이렇게 찍었을 때 3등 요 김민석 지지층 그 다음에 송영길 지지층에서 다 3위는 정청래가 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이거 셈해 봤을 때 이게 안 좋다부터 시작한 이 셈법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어차피 결선 가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더라도 셈법 따졌을 때 이게 60점짜리냐 50점짜리냐 나한테 그건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인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정치적 효과가 그런 것이고 예. 근데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냐의 쟁점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에 약점이 없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선호투표제라는 게 이제 결선투표의 방식이다. 네. 근데 당원 당규에는 이제 결선투표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결선투표한 방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선호투표제를 묶어서 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지금 전준희 논리인데 예. 그게 사실 근데 투표의 어떤 형태나 이 투표의 어떤 그 방식을 논의할 때 선호투표제와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다수투표제를 두 번 해갖고 결선투표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따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선거제도 얘기할 때는 물론 이 모든 선거제도를 이제 뭐 모든 맥락에 이제 같이 논의하냐는 뭐 변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논란의 없진 여지가 않아요.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법정에서 다투거나 이러면은 제가 볼 때 법정까지 가요? 이게 이제 당내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이 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만약에 이제 당 외 사안인데 법정에서 다툰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는 절차가 뭐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뒤집힌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군소정당도 아니고 이거 절차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 절차 문제 제기하는 쪽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삽바 싸움 하려는 건 이해하는데 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모의고사 올 때 과목을 합쳐가지고 보잖아요. 뭐 수학, 뭐 국사, 제2외국어 1교시, 뭐 2교시는 뭐 이렇게. 네네네. 그것도 한 애가 이거 왜 따로따로 안 보냐는 거예요. 헷갈린데 문제지가 섞여 있어서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따로따로 보나 그냥 같이 보나. 같이 보나. 네. 시험은 보면 되지. 반성하세요. 네. 네. 최고의 반성이요. 170석 갖고 있는 여당이 이게 뭡니까 전당대회에서. 저는 저기 전 참참합니다, 지도부가 진짜. 반성해야지. 아, 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거 선호투표제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 민주당의 어떤 세를 좀 분석을 한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 게 있던데. 네, 중앙일보에서 내놓은 네. 기사인데요. 민주당의 신권력지도라는 이제 그래픽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 김민석계가 밑에를 조금 확대하면 더 어느 그렇게 정도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친 정청래계가 예. 누구 있나? 친 송영길계가 누구 있나? 예. 친 고민정, 친 문재인계가 친고도 있어요. 이쪽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 나가면 찍을 사람, 도울 사람은 누나 있는 네네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구 있나 아하.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김남국 김남국. 청으로 가 있습니다. 하하. 그래요. 딱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니, 네. 여기가 친청으로 분류되는 건 맞긴 맞아요 이 분류는 그러면? 아, 이상해서 제가 좀 네. 여기 이 분류.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입니다. 근데 이제 전략공천을 줬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관계성 때문에 분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김남국은 불러다가 물어봐요. 친청이 맞는지.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같이 부르세요. 친청 아니라고 했는데 저기 낀 것도 좀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친청으로 분류해서 부르면 또 좋아해요? 싫어요? 가짜 뉴스?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저거 언론사 재수당할 수 그래서 있어. 친청이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어디에 속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디에 속하냐? 예, 친청이냐라고 물어보면 질문 잘못된 방법이 다르지. 그러니까 되게 저 역정을 내시더라고 친청이라고. 근거가 뭐냐 막. 그래서 저도 김남국 의원이랑 최민희 의원이 눈에 좀 들어왔다. 저분들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 큰 줄기에서는 이견이 없고.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친석과 친청 사이가? 사실 굉장히 팽팽한 거 이 아니었어요? 친석계가라고 네. 하는 그 의원들이 지난 박찬대 의원 전당대회보다는 적게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100명 이상 그렇다고 네. 그러죠. 예, 박찬대 의원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저 분류가 이제 세를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선거는 의원들이 서 있는 것과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분류표가 이제 오늘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친석 뭐 이렇게 하는 표현도 이제 썼던데,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굉장히 김민석 전 총리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파워로 이 나는 김민석 전 총리가 너무 좋아 이렇게 쭉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충성도를 갖춘 어떤 인사라고 하면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 정도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이로운 것이냐 그게 어떤 뭐 당의 앞길인지 아니면 나의 앞으로의 뭐 정치적인 노선이 합치되는 것인지 등등 이걸 판단해서 이제 지금 형성된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세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인 것이지 네. 이게 어떤 확고한 김민석 전 총리의 지지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인 거냐 그건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근데 분명히 대통령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는 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의사를 뭔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강력한 영향이 분명히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김남국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이 안산에 나가기 위해서 대변인도 맡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일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다 또 좋게 얘기하고 스킨십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어보면 예, 안 하지. 좀 깊게 물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 깊게는 어떻게 물어보면 이게 빚이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은. 네. 왜냐하면 뭐 당직
그다음에 전략공천 이런 부분들이 빚이 있어서 뭐 거기에 들어가도 부인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요? 박지원 의원? 네. 그분은 그냥 말 안 하려고. 이게 박지원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야, 두 분. 네, 그 그러니까 잘 박지원이 아닐 구분해도 거야. 호남 아니에요, 박지원과 전남 박지원이잖아요. 아, 하기야 그러니까 그 전북 친송이 박지원이 맞고 아니고 전북 그분은 박지원은 전북 친청이지 박지원이지. 당연히. 그렇죠. 거기 본인 최고위원 줬으니까. 최고위원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북 박지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 전남 박지원이 친송이다 지금 그래픽상. 아 지금 그 박지원. 아 우리는 네, 지금 전북 박지원 얘기.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예. 여튼 여기 올라간 분들 가운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관련해서 또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메시지들을 쭉 내고 있죠.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는 아 맨날 내란 세력 잡겠다고 내란 척결하겠다고 욕만 하면 뭐하나 결국에 내란 세력을 당선시킨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호남 찾아서 내가 내란 세력에 이기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아 자꾸 이렇게 당원들이 싫어하는 게 남 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거다. 저는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많이 때리면 한 번 정도는 정당방. 할 수도 반격할 있다. 수 있다. 그것은 네. 정당방위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는 호남에 가서 호남은 민주당 최후의 보루인데 그동안 공천이 진짜 제멋대로 됐다. 호남 유권자들은 찍으려고 했을 때 참담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호남의 경선은 외부 기관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호남만. 여기는 네, 이제 경선이 본선이니까. 경선이 거의 본선이니까 이제 그걸 외부에 맡겨서 네. 투명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영남도 네. 맡겨야 돼. 그리고 이제 고민정 후보는 네. 아니 무슨 당대표 선거에 계속 감기약 족통 따지고 있느냐고 네. 청년 대책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저 말보다는 저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한 게 있어요. 홍명보 같다. 아. 그러니까 홍명보 전 감독이 또 감독을 맡겠다고 하면 맡길 수 있겠냐. 전략 전술이 없고 쓰리백만 고집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정천희 전 대표는 지도부 할 때 썼던 게 쓰리백이에요. 내란 청산, 검찰 개혁 뭐 이런 거밖에 안 썼다는 거야. 폭넓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홍명보 같은 정청래에게 또 맡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또 각을 세웠다는 거. 까지 네. 갔군요. 자, 여튼 이렇게 주요 후보들의 당대표 후보들의 메시지들이 쭉 있었는데 제일 좀 관심 가는 분은 누구시죠? 저는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예, 고민정 의원이 지금 마지막에 이게 우리 청년 정책들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매기 효과를 좀 가져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의 메시지에 우리 나머지 후보들도 좀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네. 좀 말씀한 대로 적통 논란이나 뭐 감기약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좀 국민들 보기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래서 되느냐. 감기약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하나 있던데 그죠? 아, 이거는 근데 영상을 한번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럴까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감기약 관련해서는 클리어했잖아요. 이제 김민석 네네네. 당시 CCTV가 예, 공개됐는데. 좀 늦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빠르게 뛰어 들어갔고 표결이 끝나자마자 자리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CCTV는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원래 본인에게만 줄 수 있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의원실에서 받은 걸로 알아요. 아, 근데 모른 척 하신 거지. 그 방송에서는 처음 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여튼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 감기약 이성윤 논란이 의원이 있었고. 감기약 논란 그 얘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이제 박선원 의원이 여기도 이제 출마를 하는데 박선원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윤 검찰총장 아니 지검장 출신이었으면 본인이 알았어야지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거든요. 워딩이 좀 셉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검찰 동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됩니까? 중앙지검장 출신 아닙니까? 지가 맨날 그 윤석열하고 머리 싸고 부딪히고 맨날 혼나고 욕 먹고 저기 진천 연수원까지 쫓겨났다는 그 이성윤이 검찰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검찰이 이상하다든지 계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러라고 국회로 들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 감시하라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 윤석열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검찰 동향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네. 미친 듯이 뼈를 때리는 것 같은데. 아니, 박선원 의원이 네. 김민석 총리하고 뭐 네. 40년 이상 네. 연이 있으니까 학생운동도 같이 하고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편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리얼하네요. 와, 지가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다 이해됐어 나는. 아 그래요? 네, 모든 게 민주당의 구조가. 아 그래요? 예, 예. 아 쉽잖아요. 어. 아주 그냥
딱 명백하게 드러나잖아. 네.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중간에 나온 전직 기자분도 지금 근데 이성윤 의원이 뉴스에 잘못했어요. 이성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 전당대회에 어떤 본인이 미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네. 던졌는데 강기학 발언도 성분을 왜 물어봐? 성분 물어보는 것도 네. 잘못 접근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이 개업날 뭐 했냐 네. 이런 얘기도 12.3 대란에 그치. 에휴, 본질이 아니지. 그거를 전당대회에 갖고 들어오는 자체가 네, 네. 그러면 본인이 미는 후보가 이낙연이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후보한테도 두고두고 마이너스다. 말하자면 우리 당의 이런 약점 포인트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을 김민석 전 총리가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전에 네. 한동훈 의원이 똑같이 이거를 쟁점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한동훈 의원이야 이제 그 설명을 잘 몰라서 이제 또 쟁점화 시키고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했다 치더라도 네. 왜냐면 한동훈 의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막 단독 드립을 여러 가지 하니까 네. 뭐 거의 뭐 집히는 대로 뭐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다시 또 이성윤 의원이 이미 김민석 전 총리가 설명한 거를 또 당내 쟁점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네. 자폭이잖아요.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전당대회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그 당대표 출마하는 고민정 의원이 여기 인터뷰 오시죠. 네. 그래서 만나서 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떤 사진이죠? 아, 그 장동혁 대표가 장애로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아, 장동혁은 왜 이렇게 대통령한테 제명화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 되게 짜증 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항상 이재명 아니면 제명화 이렇게 호칭을 써가지고 포스팅을 했었어요. 대통령이라는 칭을 안 써요, 호칭을. 네. 나도 안 쓸래 이제. 동료가 동료가 이래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야겠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요 사실일 수는 사진은 없죠. 수준이 너무 낮아지나?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것도 본인이 직접 쓰신 거라고. 그래요. 글씨체가 궁서체잖아. 예전에 장미랑 그러네. 얘기할 때 썼던 그 체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이 지지층에서도 이 말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님의 발언을 빌려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저 이렇게 좋아하고 환호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냥 어디 모임의 그냥 회장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다 좋습니다. 저분 뭐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뭐 장애 집회 나갈 수 있죠. 근데 저런 행동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당 대표가 장애 집회 나가면 당 소속 의원이 그래도 좀 같이 나가주는 네, 모습이 네, 있어야 네, 당 대표의 행위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옆에 있는 분은 뭐 그렇지가 않은 분, 여기 김민석으로 잘못됐는데 김민수죠.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무거운 당 대표직을 벗고 개인 장동혁 그냥 의원 장동혁으로 하시라. 장동혁 의원은 진짜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재선거 관련해서 선을 그었어요 이미. 네. 근데 본인 혼자 지금 주장하고 있고 밖에서 저러고 있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당에는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앞으로 대통령 이제 안 만날 거예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 역할 안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이 서로 이 매너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뭐 어떻게 영수 뭐 그럴 일이 그러면 있을까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야 대표를 했는데 제명하는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대통령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제명화도 제명화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권이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싸웠습니까? 그것도 안 아니잖아요. 거의 사실이에요. 배제고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협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제 그 주동한 이제 사람들 주동한 학생들을 이제 또 징계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뭐 징계를 해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네. 정권 차원의 그런 걸 뭐 추동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 대표 정도 되는 무게감 인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섬세한 어떤 그런 비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 저렇게 다 무대뽀로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간언이나 뭐 충언도 이제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많이 힘이 좀 빠지는 아니 그게 상황입니다. 아니라 평론 자체의 대상으로 있다는 자체가 네. 불편해요. 서서히 네. 제가
좀 줄어들 것 저도 같고요. 있는데 뭘 그러세요? 자, 그리고 안규백 장관에 대한 논란이 하나 또 터졌는데 이건 뭡니까? 그 안규백 장관이 예. 탈영했던 거 아니냐? 예전에 한번 이거 있었죠. 네, 예.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안규백 장관이 이제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이 되었었는데 예. 실제 전역 일자를 보니까 소집 해제 일자를 보니 22개월 만에 제대한 결과가 나왔다. 8달을 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복무 중에 근무지 벗어났다가 탈영을 했다가 영창을 갔다 와가지고 길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예비역 장교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병적 자료에 그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거 내놔 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네? 우리가 중간에 군 이탈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측은 이건 행정착오였다.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14개월 만에 전역을 했고 복학까지 했다. 네. 학교를 다시 다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너 며칠 덜 했어. 복무 기간이 다 안 채워졌어라고 해서 방학 때 나머지를 채웠고 그래서 소집 해제 일이 이제 8월 달로 돼가지고 늦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병적을 따로 내지는 않았고요. 요거는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착오가 만약에 있었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뭐 8개월 뒤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됐다는 게 기록이 있으면 그렇죠. 뭐 병무청이나 다른 데서 네. 이거 착오가 있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헌병대 구금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주장이. 그럼 헌병대에서 조사해서 구금된 사실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얼마나 이제 병무행정이 얼마나 이제 잘 돼 있었는지는 제가 이제 뭐 저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두 분보다도 젊기 때문에 그냥 왜 수사했는데 비슷비슷해. 왜 그래? 액면으로 보자고. 뭐 액면으로야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병적 기록을 내가 이거를 이제 뭐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벌써 유실이 됐다라든지 뭐 네. 이런 설명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그 기록으로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증언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청문회 때 사실은 요 안규백 장관 설명만 듣고 넘어간 측면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럼 뒤에 이게 사실 다시 한번 똑같은 논란이 재탕이 된 거긴 하지만 대응이 필요하다면 이제 국방부에서 요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이 논란에 대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거는 뭐냐 서류를 증명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청문회가 다 끝났는데 왜 이 논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육해군 사관학교 통폐합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온 것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하는 그러면 의견이 앞으로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격 요건에 현역 만기제대 뭐 아니면 장교 출시만 가능하고 단기 사병은 안 되고 뭐 그 말하자면 군 정과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경력상을 넣어요. 조건을 아니 근데 넣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규백 장관이 왜 국방부 장관이 됐냐면 이분이 국방이 전문으로 수십 년을 이 전문성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거라서. 해명만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명하면 돼요. 네. 근데 해명 안 이걸 하니까 갖고 문제지. 꼬투리 잡고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적절치 않다. 네. 군 기강 해해줬다. 저는 그래서 아니 해명을 하라니까. 아니, 국방부에서 한다니까. 이제 입장을 좀 내긴 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안규백 장관은 행정착오의 피해자다. 이게 이제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착오임을 증명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택과 부대가 도보 2분인데 내가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딜 가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가깝게 학교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셨구나. 네, 금수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짜투리 한두 개만 더 해주실까요? 네. 저 이거 진짜 분노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경제였나요? 그 주가 조작에 기자들이 한번 그 연루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매일경제TV 소속의 직원들이 선행 매매를 한 혐의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사놓고 기사 띄우고 방송하고 그리고 팔고 이런 짓을 아직도 한단 말이야? 말이 돼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선량한 JTBC 기자들까지 도배금으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만 하면 자꾸 리딩방이냐고 하는데 우리 따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광고해갖고 지금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네. 소식이 네, 있고요. 반드시 처벌받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김세희 씨,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가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근데 저기 장사의 신 은현장 씨가 영치금까지 다 가압류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물도 못 사 먹고 있는 상황이다. 나 좀 진짜
이거 너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제가 있다라고. 은현장 씨 방송 자주 보는데 네.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진짜 했네. 네, 한다고 보더니.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야. 그래서 지금 물도 못 써먹고 있다. 김재일 씨는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아니 거예요. 생선 아니 물은 주잖아요. 아니, 그건 주죠. 주는데 이제 추가로 못 써먹는다는 이야기죠.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생존이야. 휴지가 2개밖에 없대잖아요. 네, 휴지랑 휴지 치약, 칫솔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줘요. 주지 않아요? 근데 뭐 사제를 쓰고 싶도. 아니 이게 너무 웃겨. 여러분에게 전달하던 편지도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구매한 우표가 이제 4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참 거기 가서도 아, 김재일 닮네. 계속 돈 벌려고 지금. 돈 벌려고. 아무튼 그 영치금도 가압류된 상태다. 당연히 그 안에서는 수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도 못 사 먹겠죠. 못 먹죠. 네. 이거 그거 사 그런 먹으면 안 사람들 되죠. 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데서 사 먹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발송 불가. 만약 이게 거기서 팔리면 그 사람들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네, 오늘 맛있어서. 네, 이만큼 행복을 느끼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믿고 먹는 우리 카세 이모님의 음식 수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 실제 저희가 비벼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넣으실 때 진짜 맛있습니다. 더 넣었어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 넣는 게 맛있습니다. 솔직히 과했어. 그냥 떠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래요? 그냥 먹어도 돼. 네. 자, 호주산 소고기가 40% 많이 듬뿍 넣었다고. 들어있고요. 백설탕이나 물엿 대신 꿀, 양파, 대파, 사과, 파인애플로 단맛을 쫙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네, 화학 조미료 없이 다시마 등을 넣은 수제 육수를 사용해서 더 우리가 자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야채 좀 있으면 집에 뭐 저 시금치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그냥 때려 넣고 바로 PD님이 요리를 잘해요. 네, 잘해요. 뭘 할 때마다 제가 다 먹고 있잖아. 식당네, 식당. 예.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부업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하나씩 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는. 쌀값이 많이 들어가. 밥도둑이야, 밥도둑. 도둑입니다. 이 정도 도둑이면 사실 혈당 사회에 엄청 있으면 올라. 안 되죠. 네. 이거 보안수사 해야 됩니다. 이거. 보안수사 해야 됩니다. 밥을 네. 다 훔쳐 요구만 하세요. 자, 언론에 알려야 됩니다. 이거. 요거 한 통이 18,900원인데요. 한 2통 정도 사놓으셔야 아마 올여름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직접 수제로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주문하시면 월요일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이버 우리카세 검색하시거나 070-4866-2789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더 심플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 맛있게 비벼 드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정 의원 모셔서 당대표 출마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